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동안 몇 번 우리 표창원 특임 교수님 강의 들으셨죠? 오늘도 범죄 사건 분석과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특강을 해 주시기 위해서 춘천까지 오셨는데, 여러분 표창원 특임 교수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이 제가 여러분하고 이야기 나누는 일단 이번에는 마지막이고요. 세 번째 강의인데, 앞선 두 강의 혹시 듣지 않고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예, 두 분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가급적 앞선 두 강의를 안 들어도 오늘 이야기 이해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범죄 분석하고 프로파일링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범죄 사건, 범죄를 막을 필요도 있고요, 예방.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교화해야 할 필요도 있죠. 우리가 이제 교정이라고 부르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는 이제 수사가 존재하죠. 범죄 사건으로 의심되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길거리에서 갑자기 이유 모를 죽음을 맞이한 시신이 발견됐다. 우리가 흔히 변사 사건이라고 하죠. 혹은 누군가의 물건이, 소중한 물건이 없어졌다. 그래서 도난 신고가 이루어졌다. 누군가가 심하게 상처를 입고 병원에 왔는데 누구에겐가 폭행을 당한 의심이 있다. 이런 경우들이 모두 범죄 의혹 사건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범죄 사건이라고 우리가 단정을 해도 되나요? 그렇진 않죠. 눈으로 봤을 때 범죄로 의심되긴 하지만 실제는 범죄가 아닌 경우들도 있죠. 단순한 사고일 수도 있겠고요. 스스로가 자해 혹은 뭐 자살을 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수사라는 것은 일단 첫 단계에서의 의미와 목적은 범죄 사건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밝히고 확인하는 겁니다. 아무리 범죄임이 확실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걸 수사를 통해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범죄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범죄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는 누가, 왜, 어떻게, 이런 흔히들 우리가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 범죄를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발견해내야 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하고, 입증을 해야 하고, 그렇죠? 진술도 확보해야 되고, 이것이 이제 범죄 수사의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범죄 수사와 또 수사에 연결 지어져서 기소하고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절차를 우리는 정의라고 부르죠. 사법정의. 그 사법정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프로파일링과 관련된 혹은 범죄 분석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그 법적인 또 재판과 관련된 사법정의와 관련된 경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법 절차는 혹은 정의는 정의로울 뿐 아니라 정의롭다고 보여져야만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거수로 좀 해볼까요? 나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라는 학생, 말하라고 강요하지 않을 테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 손. 예. 둘, 셋, 넷, 다섯, 여섯 학생.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난 잘 모르겠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예, 거의 대부분이시네요. 그렇죠. 이 이야기 중에, 이 문장 중에 이해 못할 어려운 단어는 없죠. 그렇죠? 아주 쉬운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라는 것을 쉽게 이 문장 속에서만 이해하기는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여섯 학생들의 아주 어떤 뭐 사전적인 공부가 있었거나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을 제외하면 말이죠. 이 이야기를 가장 이해하기 쉽게 해주는, 원래 왜 이러한 법적인 경구가 생겼는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마 이해를 가장 돕기 좋을 겁니다.
실제 사건 사례에서 생긴 이야기예요. 어떤 사건이냐? 소위 1924년 영국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한 청년이, 맥카시라는 이름의 청년이거든요. 맥카시라는 이름의 청년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스스로가 지나가다가 행인을 치고 자기도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피해자가 신고를 해서 경찰관에게 체포가 됩니다. 이 교통사고 인사사고인지 고의적인 상해 사건인지 뭐 나중에 규율이 되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형사사건이 입건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운전자가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하고 보상이나 여러 가지가 필요할 테니까 자기는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보험회사에서는 이건 형사사건으로 체포 입건도 되고 그리고 기소가 될 것이 뻔한데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해 줄 의무가 없는 것 같다. 약관상. 그래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민사사건이 발생을 해요. 채권 채무 관계인 거죠. 그래서 맥카시는 보험회사에서 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느냐. 보험회사에서는 이건 고의로 사고를 낸 형사사건이고 범죄사건인데 왜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느냐.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사건이 한 오토바이 사고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형사사건이 막 진행되고 있는데 피고인 맥카시의 변호사가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어떤 이의를 제기하냐면 재판부 구성에 대해서 좀 들여다봤더니 그 로 클럭이라고 있습니다. 판사도 아니에요. 그냥 판사를 위해서 사무보조원이죠. 사무보조를 하는 직원 중에 한 명이 얼마 전까지 민사사건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한 것이 확인됐는데 그 변호사 사무실이 어디냐? 바로 이 맥카시라는 오토바이 사고 낸 운전자와 다툼을 벌이던 보험회사를 대리하는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그림이 좀 그려지죠? 그래서 너무 불공정하다. 민사사건에 상대방 쪽에서 일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지금 형사사건에 공정해야 할, 독립적이어야 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심판자인 재판부에 일원이 되어 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판사도 아닙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어떤 증거도 없어요. 하지만 재판부의 일원 중에 한 명이 피고의 반대편에서 다른 민사사건에서 일하는 변호인 로펌의 일부였다는 그 사실을 재판부에서 확인한 순간 재판부에서 무죄 선고를 내버립니다. 이 재판부는 피고에 대해서 판단할 자격을 상실했다라는 이유로 이 맥카시 판결 1924년 판결 이후로 물론 이제 영국에서 일어난 판결이긴 하지만 전 세계에 공유가 됩니다. 사법 절차라는 것이 실제로도 정의로워야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누가 범죄를 저질렀느냐, 실제로 어떤 나쁜 일이 있었느냐, 실제로 누구에게 책임이 더 크냐라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모든 방법, 수단, 참여한 사람들, 그들에게서 혹시라도 의심의 여지, 조작의 흔적 발견되면 안 된다는 의미인 거죠. 사법 절차라는 것은 실제로도 정의로울 뿐 아니라 정의롭다고 보여져야만 그 절차나 과정에 혹은 구성원에게 있어서 어떤 흠결이나 하자도 없어야만 누군가의 운명, 사형 판결을 받으면 생명이 없어지잖아요. 장기 징역형을 받으면 자유의 근본적인 상실 제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액의 벌금형 받으면 재산상의 손실이 크잖아요. 사법 절차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롭지 않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구석, 여지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판결이 그 이후에 끼친 영향은 지대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놈은 나쁜 놈인데, 분명히 저 사람은 범죄자가 뻔한데
형사도 알고 있고 피해자 가족도 알고 있고 주변에서 모두가 지목하지만 만약에 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엇인가 증거가 조작되었거나 혹은 감췄거나 거짓 진술이 이루어졌거나 그런 정의롭지 않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구석, 요소가 발견된다면 사건 전체에 대한 입증이 또 판결이, 재판이 오염되어 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융합과학수사학과 여러 전공들 혹은 관련된 그 관심이나 전공 가진 학생들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다 저는 이 법원, 경구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학을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그리고 철저한, 정직하고 성실한 담당자의 노력에 의해서 누구에게나 이 수사는, 이 기소는, 이 재판은 어떤 조작도, 어떤 왜곡도, 어떤 선입견도, 어떤 편견도 개입되지 않은 온전히 정의롭고 공정한 절차였구나라는 신뢰를 얻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 신뢰를 얻기 위한 과정에 CSI, 과학수사 요원도 있는 거고, Forensic Scientist, 디지털이건 뭐 케미칼이건 바이올로지칼이건 과학, 법과학 연구자가 있는 것이고, 디텍티브, 형사가 있는 것이고, 각각의 영역의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모두를 합쳐서 우리가 융합과학수사학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이제 프로파일링도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처리 절차, 기본적인 얼개 구조는 전 세계가 동일합니다. 형사소송법이나 범죄수사 규칙이나 기본적인 그런 어떤 법 절차에 조금씩의 나라마다 국가마다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얼개와 원칙은 같다라는 거. 자, 우선 앞서도 말씀드렸어요. 길거리에 사망한 시신이 발견됐다, 새벽에. 일단 원인이 뭔지는 우리 알 수가 없잖아요. 길거리에서 발견된 시신인데, 의사도 아닌데. 그러면 혹시라도 범죄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죠. 누군가의 중요한, 여러분 지금 여기 수업을 듣고 나중에 강의를 듣고 끝나고 돌아갔는데 최신 휴대폰이 없어졌어. 지갑이 없어졌습니다. 그 외에 뭔가 중요한 여러분의 귀중품이 없어졌어요. 혹시 강의를 듣고 있던 사이에 누군가 내 것을 가져간 것은 아닐까? 의심이 들겠죠. 범죄 사건이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어떤 혐의가 생성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112 신고를 할 수도 있겠고, 누군가에게 학교 행정당국에 보고를 할 수도 있겠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형성되는 것이 수사를 개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상당한 혐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냥 내가 저 사람이 미워, 여러분 중에 학우 중에 누군가 정말 미워요. 그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해. 분명히 저 사람은 뭔가 나쁜 짓을 저질렀을 거야. 늘 얼굴도 우중충하고 행동도 혼자 떨어져 다니고 의심스럽고. 그래서 그냥 막연히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니까 수사 좀 해주세요. 어떨까요? 그래요? 마침 잘 됐네. 우리 요새 사건도 없고. 춘천경찰서에서 달려와서 그 사람을 잠깐 수색 좀 해도 되겠습니까? 불신검문 몸을 뒤졌더니 마약이 나왔어요. 어떨까요? 결과가 좋으니까 다 좋은 건가요? 그 사람 범죄자 이미 입증됐으니까 입건하고 처리하면 되나요?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던 1924년 메카시 판결의 사법 절차는 정의로울 뿐 아니라 정의롭다고 보여져야만 한다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정의롭잖아요.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 나쁜 사람 발견됐잖아요. 하지만 어때요? 애초에 왜 그 사람을 불신검문을 했으며 왜 애초에 경찰이 그 사람의 몸을 뒤졌을까요? 정당했나요? 상당 혐의가 구축됐나요? 그럴만한가요? 그래도 되나요?
설명을 할 수 있는 어떤 이유도 없어요. 왜 그 사람을 자유롭게 살고 있는 시민을 공권력이 갑자기 막아서고 몸을 뒤지는 인권 침해를 했는지, 결과가 만약에 좋다고 해서 불법 행위를 발견했다고 해서 범죄 증거를 발견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정당화 합리화가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항변할 수 있겠죠. 이건 내 것도 아닌데요. 왜 여기서 나왔죠? 당신이 뒤지다가 슬쩍 내 주머니에 있는 것처럼 넣은 거 아닙니까? 실적 올리려고? 어때요? 그런 의심 들죠. CCTV 찍혔나? 없는 것이에요. 있다 하더라도 손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안 보여요. 그렇죠? 최초의 범죄 수사를 하기에 충분한 그 사람에 대해서 불신검문을 하건 방문을 하건 인터뷰를 하건 혹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하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럴만하다고 수긍할 만한 상당한 혐의가 구축이 돼야 합니다. 거기서 출발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상당한 혐의가 구축되었다고 해서 그를 바로 유죄 선고를 내려도 되나요? 아니죠. 처음 출발점, 상당한 혐의란 것은 숫자적으로 따지자면, 예를 들자면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만 10% 정도. 사건이 발생했어요. 내 최신 휴대폰이 없어졌습니다. 2024년 5월 26일 표창원 특임교수 특강을 듣고 나왔는데 휴대폰이 없어진 게 확인됐어요. 그리고 내 옆자리에 앉았던 낯선,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학생이 자꾸 나를 툭툭툭 치는 것이 의심스러웠어요. 상당한 혐의. 그래서 내 휴대폰을 훔쳐간 의심스러운 대상으로 그를 지목을 했어요. 그러면 그러한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당연히 확인은 해야 되겠죠. 그가 누구인지, 지금 이 장면을 촬영하고 있는 영상들을 분석을 했어요. 이미 제출을 받아서, 동의를 받아서.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탐문 수사를 해봤더니 무슨 학과 몇몇 학번 누구입니다. 신원이 확인됐어요. 그래 그에게 연락을 취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도 되겠습니까? 상대방 동의를 구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상당한 혐의를 통해서 내사 단계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을 좀 더듬기도 하고 보러 화를 내기도 하고 이상하고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고 내 가방은 절대로 보여줄 수 없어요. 영장 가져오세요. 이렇게 대응을 하죠. 그럼 이제 상당한 혐의가 조금씩 더 구축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출합니다. 신청을 합니다. 법원에서도 그러면 이러한 신고가 있었고 이러한 피해자의 의심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같은 옆자리에 있었던 것이 CCTV로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임의로운 질문에서 상당히 의심스러운 방어적 행동이 나왔고 확인을 거절했고 딱 해당되는 의심스러운 강의에 들고 나왔던 가방만 살펴볼 제한된 범위 내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합니다. 판사가. 그래서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이 바로 늦기 전에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다시 그 학생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영장을 보여주고 가방을 본인이 원치 않지만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피해자가 신고한 분실된 휴대폰이 발견됐습니다. 비밀번호 피해자가 이야기한 대로 했더니 열려요. 피해자의 휴대폰 이미 확인됐어요. 전화를 걸어봐도 바로 그 번호 이미 확인됐고. 자, 이 정도면 어때요? 범죄 혐의 입증이 몇 퍼센트 됐을까요? 몇 퍼센트 됐을까요? 100% 손 한번 들어보세요. 100%. 예, 고맙습니다. 용기 있는 판사님. 그 다음에 90%. 90%. 네, 2분, 3분. 좋습니다. 4분. 60%. 훨씬 더 많아지네요. 7분. 좋습니다. 50%. 1분. 2분. 만약에 가정에서 그런데 그 휴대폰에 대해서
지문 검사를 실시해 봤습니다. 이 가방의 소유자가 펄쩍 뛰는 거죠.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죠? 난 본 적도 없는데? 억울해요. 그래서 그러면 압수수색을 영장을 발부받았으니까 모든 가방 속의 물건들 전부 지문 감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된 사라진 휴대폰에서 용의자, 혐의자의 지문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어요. CCTV 화면 속에서도 피해자의 몸에서 무엇인가를 훔쳐가거나 가져가는 모습은 찍히지 않았어요. 휴대폰에서 발견된 지문은 피해자의 지문들, 그리고 제3의 다른 학생의 지문. 어떨까요? 앞서 여러분이 이야기했던 100% 어때요? 유지가 됩니까? 몇 퍼센트로 떨어져요? 60이요. 네. 이렇게 급전직하로 떨어집니다. 주가 하락하듯이 내가 산, 그렇죠? 범죄 수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상당한 혐의란 것, 수사를 개시하기에 필요한 정도의 정황이고 의심이고 단서고, 하지만 그렇다고 100% 너가 범인이구나 라고 단정 지을 정도는 아닌 거죠. 그럼 이제부터 수사를 해야죠. 대사 단계에서 조금 더 혐의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인권이 침해될 수도 있는 형사소송법의 적용이 이루어질 수사를 실시해야죠. 수사를 통해서 확보한 증거들, 법과학적인 분석을 한 증거들, 역시 그것만 가지고 100% 너는 범인이구나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판이 필요한 거죠. 재판이 벌어지면 피고인이 된 자는 자기 방어권이 있죠. 나는 억울해요. 왜 다들 나를 의심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왜 내 지문이 묻어 있죠? 왜 그것이 나한테 있죠? 난 모르겠는데요. 근데 거기에 제가 간 것은 맞아요. 하지만 죽이진 않았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재판이 벌어지면 국가가 기소 측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피고인은 탄핵을 하고 반대 증거를 내밀고 반대 전문가 증인을 불러서 다른 해석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당사자주의, 무기 대등 서로 간에 다투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남지 않을 때까지 입증이 되고 구중이 되고 상대방이 아무리 자기 방어를 위해서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는 의심을 더 이상 가질 수가 없다. 저 사람이 범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재판부의 혹은 배심원의 확신이 생겼을 때 그때 유죄 판결이라는 것이 내려지는 겁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100%에서 출발했다가 60%로 떨어지죠. 나중에 다시 어떤 증거, 어떤 진술에 따라서 달라질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이 간혹 언론 보도를 통해서 혹은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게 된 사건들 중에는 그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발생한 사건들이 꽤 많죠.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윤성여 씨 과거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8차 사건으로 불렸던 사건들, 바로 이 춘천에서 발생했던 1973년 춘천 파출소장 딸 강간 살인사건, 모두 다 처음에 의심 갔던 사람에 대해서 출발 단계에서 가졌던 상당한 혐의, 그것만 가지고 목격자 진술 그리고 피의자의 자백, 고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건마다 다르긴 하지만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유죄 판결 땅땅땅땅. 그래서 15년에서 20년 사이 복역을 다 한 뒤에 청춘 다 날리고 인생 다 날리고 교도소에서 인생 다 허비한 뒤에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중에 일부는 사망하고 주위에서는 모두 손가락질하고 경제적 재산적 다 파탄이 이루어진 뒤에
너무 억울해요. 견딜 수 없어요. 이미 내 형기 다 끝났고 석방됐고 했지만 명예를 되찾을 거예요. 재심 청구. 재심을 다시 해봤어요. 그랬더니 20년, 30년 뒤에 처음에 이 절차가 제대로 다 진행되지 않았음이 확인이 되죠. 증거가 있는데도 누락된 게 확인됩니다. 진술이 왜곡된 게 발견이 돼요. 정의롭다고 느꼈죠. 그 당시 수사했던 경찰 또 검사들 20년, 30년 뒤에 다시 인터뷰를 했더니 나는 아직도 확신합니다. 그 사람이 범인이란 걸. 정의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왜 조금의 흠결을 가지고 판결을 뒤집어 버립니까?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들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사법 정의는, 사법 절차는 실제로 정의로울 뿐 아니라 정의롭다고 보여줘야만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그들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정의로울 뿐 아니라라는 전제에는 뭐가 있을까요? 정의롭다는 건 어떻게 알죠? 그가 범인이라는 건 어떻게 알죠? 생각일 뿐이죠. 나는 그가 범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가 의심스럽다. 그렇죠?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정의가 되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사실이 되어버립니까? 내가 신입니까? 경찰관이 신인가요? 검사가 신인가요? 판사가 신인가요? 아니잖아요. 범죄 수사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 때는 뭐 여러분 그런가 보다 혹시 이야기 중에 재미있는 것도 없어요? 라는 태도를 가질 수 있을지 몰라요. 방송 프로그램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좀 자극적으로 좀 사건 좀 보여주세요.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그런 요청이 쏟아집니다. 본질은 그게 아닌데요. 여러분이 당사자라면 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억울하게 하지도 않은 범죄의 혐의자로 내몰려서 나는 아닌데 다수결 원칙인 것처럼 여러 사람이 나를 의심한다고 해서 혹은 신처럼 수사하는 조사하는 사람이 내가 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나에게 범죄자의 낙인이 찍히고 인생이 망가지고 주변 시선이 모두 나에 대해서 차가운 의심의 눈초리로 변하는 그러한 결과를 내가 당해야 한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감수하실 겁니까? 감수하겠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내 억울함쯤이야. 경찰에 대한 신뢰, 검찰에 대한 신뢰, 사법 절차에 대한 신뢰, 국가에 대한 신뢰, 다른 모든 사람들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또 피해자의 또 그 가족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나는 희생하겠어.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있을 수가 없죠. 누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겠습니까? 억울하게. 그런데 모두가 내가 혹은 내 가족이 그 입장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죠. 어디선가 누군가가 그럴 만한 사람이 그런 의심을 받겠지. 과학수사는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디지털 영역이건 물리학 영역이건 화학 영역이건 생물학 영역이건 그리고 심리학 영역이건 프로파일링은 이제 그런 모든 과학수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적인 장치인 거죠. 처음 출발할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출발할 것인지 그런 잘못된 넘겨짚기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죠.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영어로 그것을 gut feeling이라고 합니다. 내장, GUT, 내장의 느낌. 아주 오래전부터 수사관들은 믿었어요. 나의 직감은 옳다. 나의 경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내 내장이 알려주고 있어. 저 사람이 범인이란 걸. 네가 의심스럽다는 걸. 내 내장이 알거든. 그러니까 빨리 자백해. 터널 비전.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만 보이는 거죠. 옆은 보이지 않아요. 뒤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의심스럽다고 생각을 가지게 되는 순간 그가 의심스럽다는 것을 입증해 줄 만한 것만 보여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증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특징, 편향. 그걸 없애주는 게 프로파일링이고, 그런 잘못된 경험에 대한 과신, 직감, 직관에 대한 맹신, 과학수사 절차를 생략하거나 줄이거나 아끼려는 잘못된 인식, 이걸 막아주는 게 프로파일링이다라는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수사 절차가 이렇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5번 검증조사. 여러분이 초, 중, 고등학교 때 혹은 대학 입시를 위해서 혹은 지금 전공과 관련되어서 수학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제일 힘들고 제일 귀찮고 제일 하기 싫고 검산 과정이죠. 방정식이건 뭐 루트건 함수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풀었어요. 끝내고 싶죠. 다 표기하고, 그렇죠? 끝내고 싶어요. 답이 맞길 바라고. 검산을 하는데 살짝 한 군데에서 내가 착각, 실수를 한 게 발견됩니다. 습관화가 된 사람, 검산이 습관화가 된 사람은 수학 천재가 되죠. 그 귀찮고 어려운 과정을 하기 싫으면 수학을 탓합니다. 나는 원래 수포자야. 자기의 DNA를 탓하죠. 난 수학하고 맞지 않아. 범죄 수사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증이라는 절차 제일 힘들어요. 제일 어려워요. 귀찮아요. 이미 저 사람 범인이라는 혐의를 누군가의 신고로, 목격으로 혹은 나의 인지 노력으로 유력한 용의자가 포착이 됐어요. 그가 범인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도 발견을 했어요. 약간 살짝 그가 범인이 아닐 수도 있는 어떤 여지가 있지만 그건 누구에게나 그럴 수 있지라고 애써 외면하고 거의 이제 입증이 다 됐습니다. 그때 한마디, 내 내부에서건 옆에서건 혹은 그 용의자 피의자 스스로건 혹시 저 사람이 범인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 있지 않나? 라는 합리적 의심, 그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검증을 해야죠. 내가 지금 해온 수사의 절차다 맞는가? 무엇인가 어디 빠뜨린 건 없는가? 누군가의 모함이나 왜곡에 따라서 내가 끌려간 것은 아닐까? 눈에 보이는 혹시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간 것은 아닐까? 그런데 그 검증이 결략되었을 때 여러분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보는 사건이 되는 거죠. 수없이 많은 수학 문제들 중에 검증 안 해도, 검산 안 해도 답이 맞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내가 검산을 안 하면 분명히 내가 알고 풀 수 있는 문제인데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때는 100점이냐 95점이냐의 차이일 수 있어요. 그까지가 괜찮죠. 같은 A학점이면 뭐 큰 문제겠어요? 그런데 범죄 사건은 어떨까요? 100가지 사건 중에 살인사건이나 중범죄 혐의 사건 중에 99건은 검증 안 해도 그가 범인이에요. 아내가 죽었는데 남편이 범인이고 채권 채무 분노 원한 있었던 사람 범인이고 그래서 뭐 대부분 이러니까 큰 문제 없어요. 그 중에 100건 중에 한 건이 만약에 겉으로 보일 때는 그렇게 보였는데 실제로는 아니라면, 그리고 그 한 건의 억울한 피의자가 나 혹은 내 가족이라면 이게 범죄 수사의 문제입니다. 100점과 95점 큰 차이가 학점엔 없을지 몰라도 범죄 수사에는 한 건의 잘못된 수사, 한 건의 잘못된 기소, 그게 한 사람의 운명을,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라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99마리 안전한 양을 포기하더라도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지 좀 기억은 안 납니다만 범죄 수사에 가장 적합한, 어울리는 경구인 거죠. 자, 이제 프로파일링을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그 수사와
정의, 형사사법의 맥락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까지 이제 왔습니다. 프로파일링의 기본은 논리죠. 논리. 전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론이 있습니다. 그 사이가, 그 절차와 과정이 올바르다면 이 논리는 매우 우수한 진실규명의 도구가 되겠죠. 만약에 전제가, 방법이, 절차가 잘못되었다면 그 논리는 비극으로 치닫습니다. 그렇죠? 프로파일링은 그래서 논리이되 여기에는 두 가지의 논리가 함께 작용이 됩니다. 귀납적 추론, 연역적 추론. 귀납적 추론이란 것 하나하나 개별적인 경우들을 파악하고 모아봤더니 그 결과가 한림대 학생들 한 명 확인을 해봤더니 다 착하더라. 그래서 이 논리의 귀결은 한림대 학생은 착하다라는 명제가 나온 거예요. 동의합니까, 여러분? 이 명제의 치명적인 약점은 뭘까요? 이 귀납적인 추론의 치명적인 약점은 뭘까요? 한림대 학생은 곧 착하다. 왜? 내가 만나본 개별적인 한림대 학생들 100명, 200명, 300명, 400명 다 착했거든요. 어때요? 문제 없나요? 한림대니까 괜찮은 건가요? 어떤 치명적인 약점이 있을까요? 이 논리에는, 이 귀납적 추론에는. 단 한 명이라도 착하지 않은 한림대 학생이 나오면 이 논리는 무너지는 거죠. 반론 하나로 무너지는 게 귀납적 추론이에요. 범죄 수사가 그런 거죠. 과거에 잘못 알려졌던 프로파일링. 미국에서 연쇄살인범은 백인의 20에서 30대, 무직이거나 일정하지 않은 직업 소유자. 그런데 테드 번디, 데니스 레이더, 이 프로파일링 밖에 있는 범죄자가 연쇄살인범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조사했던 귀납적으로 사건들을, 연쇄살인 사건 발생한 사건들을 조사해서 내린 귀납적인 결론에 따라서 프로파일링을 했는데 그 잘못된 프로파일링 때문에 테드 번디, 데니스 레이더 같은 사건들은 20년, 30년 동안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귀납론, 그렇다고 필요 없나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되게 통계적인 프로파일링이라고 하죠. 과거 사건들을 100건, 200건, 300건, 우리나라도 경찰청에서 스카스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합니다. 과거 발생했던 살인, 성폭력, 중요강력범죄 약 3,000건을 개별적으로 다 분석을 한 거예요. 컴퓨터 입력을 했어요. 피해자의 나이, 사용된 도구, 사용된 범행 방법, 그리고 시간, 위치, 이러한 각각의 요인별로 전부 3,000건을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발생한 사건들의 요소를 넣어서 탁 리턴 키를 누르니까 쭉 과거에 발생했던 사건들, 이러이러한 사건들의 범인은 누구였더라? 연령은, 전과는, 성격적 특성은, 이 귀납적인 프로파일링이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리턴 키 한번 누르니까 나오는 그 특성에 맞는 용의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를 검거하고 체포하고 기소하면 되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귀납적 프로파일링은, 통계적인 추론은, 다수는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그러한 출발의 근거는 그 해당되는 영역에 대해서 조사해볼 필요는 생기지만 그 특정인이 그런 통계적 범위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 사건의 범인이라고 확정할 수는 현장에서 발견된 265mm 크기의 조큰 분석을 해봤더니 나이키 가장 최신 발매품 판매된 곳이
춘천시 역전에 있는 매장에서 시범적으로 처음 발매됐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매장에서 265mm 크기의 그 해당되는 운동화를 사간 남성들 중에 한림대학생이 한 명 있었다. 그리고 한림대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고 그 현장에서 그 조건이 발견했다. 어떤가요? 그게 여러분이라면. 이 정도면 그가 범인임이 입증된 거 아닌가요? 아니죠. 그렇죠? 한림대학생이 아닌데 들어와서 범행하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귀납적인 추론의 맹점이고 허점이고, 하지만 버릴 수 없죠. 당연히 참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게 연역적 추론이에요. 연역적 추론은 전제가 이미 과학적으로 확인된 내용이에요. 모든 액체는 어떤 힘에 따라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인다.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뭐죠? 중력이죠.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 이건 우리가 예외가 있나요? 없죠. 이건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진리예요. 이걸 전제로 해요.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이 있어요.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있어요. 목격자가 있어요. 옆에 같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리고 한번 바닥에 틀어진 사이에 어디 긁히고 쓰러졌습니다. 피가 흘렸죠. 살아있을 때 흐른 혈액, 생활 반응. 그럼 그 피의 방향은 어디여야 하죠? 어느 방향이어야 하죠? 중력에 따라서 아래, 그렇죠? 아래 방향으로 피가 흘러 있어야죠. 그런데 시신의 혈액이 굳은 방향을 보니까 이렇게 흘러가 있어요. 어떨까요? 이건 귀납적 추론의 영역이 아니죠. 이건 연역적 추론의 영역이죠. 이건 뭔가 잘못됐다. 뭔가 잘못된 거죠. 목격자의 진술이 맞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이 목격자는 의심스럽죠. 의심을 가져야 하죠. 왜 그런 허위 진술을 했을까? 왜 그래서 이 피해자가 쓰러져서 사망한 과정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유도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라면 괜찮아요. 갑자기 쓰러져서 어떻게 지금 쓰러졌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러면 조사해보면 되죠. 과학적인 분석을 해보면 되죠. 근데 정말 제 옆에 있어서 똑똑히 봤는데요.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옆에 있던 난간을 부딪히더니 쓰러졌어요. 그럼 부딪힌 이후에 출혈이 일어나죠. 전혀 거꾸로 고개를 돌릴 행동은 없죠. 그런데 피가 위로 흘러요.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없어요. 그건 뭔가 외계의 작용, 이상한 그런 신비한 힘이나 일부러 무엇인가로 빨아들이는 그러한 외적인 힘, 중력을 거스르는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연역적 추론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프로파일링의 핵심입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발견한 사건 현장을 볼 때 프로파일러라면 이 두 가지 추론에 훈련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었나, 무엇이 이상한가, 무엇이 빠져있나, 무엇이 더 추가되어 있나, 그리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왜? 라는 질문을 던져야죠. 어떻게? 라는 질문을 던져야죠. 그게 프로파일링입니다. 훈련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나 프로파일링이 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라는 분, 다시 한번. 자꾸 손을 들으려고 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필요해요.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난 프로파일링이 뭔지 정말 관심이 있고 그래서 정확히 알아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지금 카메라 감독님 한 분 드셨습니다. 조작하신 건가요? 자, 그러면 프로파일링 뭔지 모르겠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여기 써 있는 그대로입니다. 대중적 관심은 무척 높아요.
프로파일링 막 드라마, 영화, 뉴스 이춘재가 프로파일러에 의해서 해결됐습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요. 근데 정확히 프로파일링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게 프로파일링이에요. 현실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일주일간 런던의 학회에 다녀왔습니다. 행동분석 프로파일링 학회, 국제학회. 거기서도 프로파일링이 뭔지에 대한 논쟁이 붙었어요. 한쪽은 대단히 유용하고 중요하다. 다른 한쪽은 프로파일링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 말아라. 하려면 행동분석, behavioral analysis, 행동을 분석을 하든지 아니면 심리분석, psychological analysis라든지 각각의 영역별로 과학적으로 분류해서 이야기를 해라 라는 조건도 있고요. 어느 한쪽은 이젠 AI가 맡아야 될 영역 아니냐. 귀납적 추론. 또는 정신과 의사의 영역이다. 프로파일링이란 게 그래서 방송 또는 각종 매체, 컨텐츠 등에 의해서 과장되거나 왜곡되거나 가공되어서 알려진 측면이 많다. 그럼 도대체 뭐냐? 앞서 제가 귀납적 추론과 연역적 추론을 말씀을 드렸어요. 결코 한 사람의 특별한 천재, 머리가 좋은 사람의 주관적인 추리, 이것을 프로파일링이라고는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간혹 언론에 프로파일링 전문가라는 분들이 나오셔서 자기의 생각, 주관적인 생각 그냥 막 이야기하시는 경우들이 자주 나와요. 그건 죄송하지만 프로파일링이 아닙니다. 그건 그분의 천재적인 혹은 남들보다 뛰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의 힘으로 이러이러했을 것이고 이런 사람일 것이고 이유가 이럴 것이에요 라는 자기의 주관적인 추리를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프로파일링은 그런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근거, 반드시 과학, 반드시 논리. 그래서 만약에 프로파일링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면 특정한 사건, 특정한 행동, 특정한 범죄자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유되는 논리적 절차와 근거가 제시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견이 생긴다면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 논리와 근거 중에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르고 또는 잘못되었는지 실수했는지 빠뜨렸는지 검증이 이루어져야 돼요. 수학문제 검사하듯이. 그래서 프로파일링은 결코 천재에 의해서 행해지는 영역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영역이고 누구든지 할 수 있어야 해요. 다만 그렇다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죠. 반드시 훈련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ITX 기차를 여러분이 타고 다닌다면 또는 버스를 타고 다닌다면 버스 정비, ITX 기차 정비 고장이 있는지 살펴보는 거 그거 특별한 천재 타고난 DNA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렇다고 저나 여러분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요.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할게요. 해도 되나요? 아니죠. 당연히 그러한 기기, 기기장치 또는 부품, 운동역학 여기에 대해서 배우고 훈련받고 검증받고 그렇죠? 그런 사람만 해야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링이 전혀 마치 다른 분야와 다른 것처럼 신비롭거나 특출한 개인이 자기의 주관적인 이러한 어떤 능력에 따라서 하는 것처럼 자꾸 오해하게 만드는 보도들, 이야기들, 인터뷰들, 미디어 콘텐츠물들은 저는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치 막 다른 어떤 영역보다 멋진 것처럼 낭만적인 것처럼 오해해서도 안 되고요. 다른 어떤 영역과 달리 나는 안 돼, 나하고는 맞지 않아 라는 포기를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로파일링이라는 것은 그래서 범죄 사건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그 사건과 관련된
단서와 증거, 근거들을 통해서 추론을 해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프로파일러는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프로파일러는 사건 수사를 하는 혹은 기소를 하는 재판 과정에 전문가 증인으로 참석해서 진술하거나 의견서를 내기도 합니다. 재판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프로파일러는 판단자가 아닌 거죠. 네가 범인이고 네가 나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분석을 하는 사람이고 그 분석을 통해서 수사와 사업 절차에 지원, 도움을 주는 영역이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프로파일링이 무엇이냐? 첫째, 무엇, what 이걸 발견해야 합니다. 사건 현장에 무엇 여러 가지가 있죠. 시신, 시신에 난 상처, 위치, 자세, 옷차림, 주변에 있는 혈흔, 토큰, 물건이 쓰러져 있는 모습, 혹은 있는 것, 없는 것, 들어온 흔적, 나간 흔적, 이런 것들이 다 무엇에 해당하죠. 그 무엇을 발견하는 것은 프로파일러만이 아니죠. CSI 현장수사 과학사요원도 무엇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강력 형사도 그 무엇에 집중을 하죠. 그 다음 단계 프로파일러가 특히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떻게? 라는 질문입니다. 자, 무엇이 발견됐으면 어떻게? 라는 질문을 던져야죠. 앞서 이야기했던 쓰러져 있는 시신, 혈흔이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 어떻게 중력 법칙을 거스르고 혈흔이 위로 흐르고 있지? 그래서 굳었지? 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 거죠. 그 답을 찾기 전까지는 이 사건은 성급하게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혹시 앞서 말씀드렸던 사건에서 옆에 있었던 목격자가 착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한번 부딪히고 고개가 뒤로 크게 젖혀져서 정수리 쪽이 아래로 향하는 자세가 만들어졌다가 혈액이 흘러 혈흔이 생기고 그 다음에 쓰러졌다면 다시 혈액이 아래로 흐를 틈 없이. 그럼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의사가 자신의 만삭 부인이 사망한 현장을 발견하고 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의사 만삭 부인 사망 사건. 아주 크게 보도가 됐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워낙에 충격적인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잘 망각이 되죠. 이 사건의 특징이 뭐냐? 집에 욕조에서 실내복 차림에 그 집 부부 중에 부인이죠. 임신 8개월 만삭 상태의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욕조 안에서. 실내복을 입은 채. 물이 젖지도 않았고 샤워를 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고개가 꺾인 채였고요. 사인은 질식사였습니다. 경부 압박 질식사. 심장에서 뇌로 혈액이 공급돼야죠. 동맥을 통해서. 근데 그 동맥이 압박되어서 혈액 공급이 안 된 거죠. 뇌사, 호흡정지, 사망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마에 상처가 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간과했으면 그냥 끝났을 사건이에요. 그런데 현장 수사하던 경찰관이 이상하다.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눈썹에 난 상처에서 나온 피가 흘러간 방향에 위로 흘러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그런데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남편이죠. 의사입니다. 스스로 신고했어요. 최초의 현장에 도착한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의사인데요. 제 아내가 임신 상태인데 임신 상태에서는 저혈압, 빈혈, 그래서 자주 이렇게 몸의 균형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랬나 봐요. 아마도 샤워하러 들어갔다가 욕조에서 균형을 잃고 쓰러졌는데 목이 호흡을 하지 못하게 꺾인 상태에서 정신을 잃고 이렇게 사망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의학에서는 이런 것을
자세 질식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찰경찰관이 한번 확인해 봤더니 법의관이 예, 자세 질식사라고 있어요. 경부압박 질식사의 한 방법이고요. 의사, 액사, 교사, 자세 질식사, 압박성 질식사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자세인가요?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끝날 뻔했어요. 그 중력 방향을 거스르는 혈흔을 그냥 간과했다면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졌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 의사에게 어떻게 직접적인 혈흔이 위로 흘렀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 안 되죠.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맞는 설명을 머리 좋은 사람이 찾아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냥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죠. 발견 당시 어떤 모습을 발견했습니까? 언제 발견했죠? 그 전에는 언제 마지막으로 받고 통화했습니까? 이러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게 그걸 모두 종합을 해봤을 때 과연 어떻게란 답을 찾을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의학적으로 만삭 상태라면 쓰러질 때 그렇게 부딪히고 혈흔이 중력 반대 방향에 흐를 수 있는 어떤 자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이 꺾이고 그리고 질식사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떻게에 대한 답이 있습니까? 연역적으로 없는 거죠. 이것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리바이 문제, 거짓말 문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안방을 정밀 수색을 해봤더니 눈에 보이지 않았던 아주 극소량의 미미한 혈흔이 발견되었고 그 혈흔이 피해자의 혈흔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혈흔이 발견된 위치가 피해자의 눈썹 상처를 설명해 주는 곳이었어요. 안방부터 욕실까지 어떻게 이동이 이루어졌을까? 만약에 앉고서 이동하는 상태라면 머리가 어때요? 아래로. 한번 실험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들면 어떻게 되나? 그렇죠? 무거운 머리는 아래를 향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양이었다면 머리카락까지 혈흔이 다 흐르고 바닥에도 뚝뚝뚝뚝 혈흔이 있겠지만 극소량의 혈흔, 눈썹엔 상당히 얇은 피부죠. 무쇠혈관이 터져도 혈액이 양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 번에 혈흔을 남길 정도만 되었고 그 다음에 욕조 안에다 이렇게 위치를 시켜놓은 거죠. 자세 질식 같은 모습으로. 그 어떻게에 대한 답이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확립이 됩니다. 법정 공방. 이 의사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어요. 그리고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세계적인 법의학자, 특히 자세 질식사 부분에 논문을 가장 많이 쓴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합니다. 그가 팩스로 사건 관련 사진을 본 다음에 의견서를 작성했어요. 우리 형사소송법상 전문가 증인, 감정인의 의견은 서면으로도 증거 능력을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서면 감정서를 보내왔어요. 자세 질식사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만삭의 임신부의 경우에는 이러한 빈혈 등에 의해서 자세 질식이 발생할 수 있다. 자기가 과거에 검증, 감식했던 사건들과 매우 유사하다. 그래서 케이스도 쫙 나열을 해주고 우리 국가수에서는 이 사건은 자세 질식사가 아니다. 경부 압박은 맞지만 경부 압박의 방법이 자세 질식이 아니라 액사, 손으로 조른 것이다. 결국 법정에서 양측은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고요. 1심, 2심, 3심 유무죄가 엇갈리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파기환송? 왜냐하면 항소심에서 무죄였거든요. 1심 유죄, 항소심 무죄. 그 캐나다 법의학자가 직접 날라왔어요. 한국으로. 법정 진술 증언도 하고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파기환송을 한 후에 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할 때 그 캐나다 법의학자가 자기의 의견을 바꿉니다. 미안하다. 내가 팩스로 받았을 때는 혈흔이 보이지 않았다. 왜? 팩스는 흑백이니까. 한국에 와서 현장 정밀 촬영 사진을 봤더니 이해하지 못하는 중력 방향을 거스르는 혈흔이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엑사의 소견과 자세 질식의 소견, 경부 압박이라는
기전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혼돈을 할 수가 있다. 징역 20년형 선고받았습니다. 끝까지 자기는 무죄라고 주장하던 자기 자신의 장인 장모 처가 식구들 다 나와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진실을 밝혀달라. 우리 딸을 위해서, 당신 아내를 위해서 호소했지만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던 그 의사 징역 20년형 선고받았습니다. 프로파일링 과학수사 어떻게에 대한 의문과 그 어떻게에 대한 답을 찾지 않으면 이 사건을 종결하지 못한다는 기본적인 과거와 달라진, 그렇죠? 과거에 치과의사 모녀 살인 사건, 유사한 사건,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낙동강변 살인 사건, 그 잘못된 사건들의 교훈이 오늘날 경찰 수사의 태도와 절차와 방법을 바꿔준 거죠. 그 희생자들의 그 사법 피해자들의 고통이 그 이후에 다른 억울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 억울한 사람이 피해자 망자이건 혹은 누명을 쓰는 사람이건, 프로파일링은 그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할 뿐입니다. 과학수사가, 탐문수사가, 그리고 면담조사가 확증 편향에 의해서, 터널 비전에 의해서 억울한 한 사람을 몰아붙이거나 혹은 사건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도와주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귀납적 추론과 연역적 추론의 힘을 통해서 도움을 주는 한 부분일 뿐이에요. 프로파일링. 어떻게에 대한 답이 찾아진다면 그 다음 던져야 할 질문은 왜죠. 왜? 자, 눈썹에서 흐른 혈흔, 그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능성들을 찾아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왜 그러한 행동을 했겠느냐라는 답으로 들어가는 거죠. 왜? 그러면 그 왜 속에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어때요? 고의적인 살인이라면 그러한 행동을 했을까? 의도하지 않은, 흔히 우발이라는 표현을 쓰면 저는 우발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형성된 고의, 이렇게 좀 바꿔야 되겠죠. 다툼 끝에 자기를 비난하는 아내에게 화가 나서 격분해서 폭행을 저지르다 결국 사망케 한 이후에 큰일 나네, 이거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 그 자신에게 닥쳐온 위기로부터 탈출하겠다라는 심리, 의도, 왜? 그러면 어떻게에 대한 설명이 되고 무엇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 왜에 대한 답을 찾는 데는 심리학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간략하게 그럼 구체적으로 프로파일링을 어떻게 하는지 단계별로 좀 말씀을 나눠서 드릴게요. 첫 번째, 프로파일링의 기본적인 절차인데요. 이게 꼭 순서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따라 상황 따라 다 달라져요.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변수가 없다면 사건 프로파일링, 의뢰를 받은 프로파일러는 대개 일단 사건 발생한 이후에 현장 임장, 최초 임장 경찰관이 도착을 하고, 지구대 경찰관이 대부분이죠. 그 다음에 강력 형사가 현장 도착해서 초기에 그 현장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과학수사요원 CSI가 현장에 도착을 해서 사진 찍고 영상 찍고 기록하고 메모하고 스케치하고 그리고 현장 증거물 채취하고 이러한 노력을 한 이후에 프로파일러에게 사건이 의뢰가 됩니다. 왜? 처음에 발생한 사건이 프로파일링의 대상인지 여부 확인하기 어렵거든요. 단순 사고인지 명백한 프로파일링 필요 없이 해결될 수 있는 현행범인지 유력한 용의자에 의해서 행해졌고 증거물이 발견돼서 그다지 프로파일링 필요하지 않는지, 프로파일링이 필요하다는 것은 뭐죠? 그런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수사 절차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을 사건, 이상심리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 가학성, 성적인 공격, 분노 또는 연쇄적인 사건, 이런 사건들이 프로파일링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판단이 내려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최초 지구대 경찰관의 현장 임장, 강력 형사의 최초 초동 수사, 그리고 과학수사요원의 현장 수사, 대개의 경우 최소한 이 세 가지 단계가 거친 이후에 이건 프로파일러의 분석이 필요해
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이제 의뢰가 가는 겁니다. 그때 무엇을 하느냐? 첫 번째, 피해자 분석부터 해야죠. 피해자 분석.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하지만 역시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영역이에요. 피해자에 대한 분석을 한다.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의 유발, 피해자의 책임, 피해자의 도발, 피해자의 원인 제공 같은 형태로 잘못 흐를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목적은 없습니다. 프로파일링의 피해자 분석은. 피해자 분석을 하는 이유는 이 사건이 어떤 특성을 가진 사건인지, 이 피해자가 평상시 그리고 사건 직전에 당면하고 있었던 위험은 어떤 정도이고 종류는 무엇이었는지, 그는 과연 보호로부터 얼마나 오랜 동안 이탈된 상태였는지. 왜 이런 것들을 분석할까요? 그런 분석을 해야만 일단 이 피해자에게 이런 형태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됩니다. 저위험, 저노출. 평상시에 늘 공개되어 있고 누군가 연결되어 있고 어디선가 누군가가 언제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 CCTV가 있고 밝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주로 생활하던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에게도 목격당하지 않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당했다면 이 피해자에게 그런 범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확 줄어들죠. 저위험, 저노출 피해자. 하지만 고위험, 고노출 피해자라면 음주 상태에서 야간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주 노숙을 하기도 하고 쓰러져 있기도 하고 지나가다 사람들하고 시비도 걸기도 하고 이렇게 생활하던 사람이라면 그에게 공격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이 피해자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지 않아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도 그 순간 발생한 시비 때문에 이런 범행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죠. 피해자 분석은 그래서 중요해요. 과연 이 피해자는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이고 일상생활상에서 위험, 노출 정도는 어느 정도였으며 사건 직전에서는 일상생활의 범위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지 일반적으로 평소 생활과는 전혀 다른 어떤 특정한 위치, 장소,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피해자 성격은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단 피해자 분석의 영역인 거죠. 두 번째, 현장 분석. 현장은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에 만약에 누군가가 목격을 하고 112 신고를 했다면 목격자가 그 최초의 신고자, 최초의 목격자가 본 현장의 모습 무척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의사 만삭 부인 살인 사건의 최초의 목격자, 그의 진술 속에는 위험한 모순이 존재했죠. 그 위험한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는 용의선상에 제외할 수 없습니다. 여러 사건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때로는 정말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울산에서 발생한 10여 년 전 사건이죠. 4살 아동 실종 사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사 중에 너무 미안하고 안타깝지만 자녀를 잃어버린 피해자에게 그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발생했어요. 최초 신고 정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상충되는, 모순되는 면들이 발견됐거든요. 그 결과는 끔찍하게도 최초의 신고자이고 목격자이며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애타게 아이를 찾고 있었던 부모가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 매장하고 실종 신고를 했던 그런 경우도 있어요. 현장이란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최초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봤느냐. 그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있는 그대로 가능하다면 녹음을 하거나 기록을 해야 합니다. 그의 최초 진술 속에 최초 목격한 현장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 안에 혹시 모순은 없는지, 아니면 그가 의심스러운 범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후에 도착한 경찰관은 확인할 수 없는 무엇, 어떤 게 있을까요? 최초의 그 현장에 가장 먼저 있었던 사람만, 봤던 사람만 확인할 수 있는, 그 이후에 출동한 경찰관은 확인할 수 없는 요소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증거를 우리가 휘발성 증거라고 합니다. 휘발유 아시죠? 휘발. 순식간에 공기 중으로 사라진다는 거죠. 휘발해버린다. 냄새가 있죠. 최초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어떤 냄새를 맡았어요. 샤넬 넘버 5 향수 냄새일 수도 있고요. 색깔의 냄새일 수도 있고요. 역한 쓰레기 같은 냄새일 수도 있고요. 나중에 현장 도착한 경찰관은 이미 그 냄새는 어때요? 휘발성이라서 금방 사라져버리죠. 뒤에 도착한 경찰관은 전혀 그런 냄새를 맡지 못해요. 또 연기 같은 것도 그렇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수분도 만약에 그것이 건조한 것이라면 증발돼 버릴 수 있습니다. 최초에 가장 먼저 현장을 본 사람,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들었는지, 소리도 마찬가지죠. 현장의 시신을 보고 뭐야 라고 했는데 저 다른 쪽에다 투닥투닥투닥 하는 뛰어 달아나는 소리가 들렸다. 이건 그 뒤에 온 사람은 어느 누구도 들을 수 없는 거죠. 소리는 그냥 순간이잖아요. 현장은 그래서 참 어렵고 신비롭고 중요합니다. 프로파일러가 보는 현장은 당연히 1단계 최초 목격자 발견자, 2단계 현장 출동 경찰관, 최초 임장 지구대 경찰관, 3단계 강력 형사, 4단계 CSI 과학수사 요원, 최소한 4단계를 거친 이후에 그것도 누구의 버전으로, 누구의 시각으로, 되게 현장을 촬영한 과학수사 요원의 시각으로 현장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한계가 존재하죠. 그래서 때로 필요하다면 프로파일링을 하다가도 다시 현장 최초 발견자를 만나서 물어볼 필요가 있고, 지구대 최초 현장 경찰관을 찾아서 다시 물어볼 필요가 있고, 이 사진을 촬영한 과학사 요원에게 어떤 앵글로 어떻게 어디서 촬영을 했고 혹시 놓친 부분은 없는지 이것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 분석이라는 건 프로파일링이 어때요? 지루하죠. 상당히 오랜 시간 많은 대상과 자료들을 분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여주는, 뉴스에서 이야기되는, 인터뷰에서 이야기되는 그런 것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다라는 거, 분석, 근거, 자료, 귀납적, 논리적, 연역적 논리, 추론이 필요한 영역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럼 그런 현장 분석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프로파일러 확인하나요? 이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그 현장은 오픈된 곳인지 폐쇄된 곳인지, 누구나 들락날락하는 공간도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요. 첫째, 공적 공간. 공적 공간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누구든지 들어오고 나가고 다닐 수 있고 올 수 있는 곳을 공적 공간이라고 합니다. 어디죠? 길거리, 광장, 공원, 어느 누구든지 어떤 제한도 없이 오고 올 수 있고 들릴 수 있고 다닐 수 있는 곳이 공적 공간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는 당연히 사적 공간이겠죠. 여러분의 기숙사룸 아무나 들어온다면 어떻게 했어요? 가만두겠어요? 여러분이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아무나 들어온다,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사적 공간이죠. 사적 공간은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은밀하고 보호되어야 하며 평온해야 하고 다른 타인에 의한 침해가 방지되어야 합니다. 사적 공간에서 일어난 행동, 대단히 의미 있는 행동인 거죠.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면. 공적 공간, 이거 어려워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그럼 나머지 하나, 세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반사적, 반공적. 회색 공간이라고 하기도 해요. 어떤 곳일까요? 예를 들자면 건물의 로비, 복도. 금지되어 있지 않고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사적 공간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오나요? 아니죠. 한림대학교 교정 캠퍼스 어때요? 사적 공간은 아니죠. 누구나 올 수 있죠. 차라면 뭐 CCTV랑 이렇게 통과하고 돈 내야 되는 그런 제한이 있긴 하지만 도보라면 어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옵니까? 아니죠. 그리고 대개 이 반사적, 반공적 공간은 왜 회색 공간이라고 하냐면 통로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것만을 위해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적 공간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 예를 들어 서울 광화문 거리에서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어졌어요. 공적 화장실이 있나요? 없죠. 눈치를 봐야 하죠. 교보문고 들어가서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올까? 스타벅스 가서 화장실을 이용 어떨까? 때로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 매장들은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한 사람 아니면 화장실 못 쓰게 하죠. 패스워드, 디지털 도어락 걸어놓고. 그러면 그 화장실은 사적 공간이지만 매장은 반사적, 반공적 공간이죠. 누구나 갈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지만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CCTV라든지 또는 직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점검 장치들이 있죠. 기숙사라면 어때요? 기숙사에 만약에 현관 입구에 디지털 도어락이 있다면 그건 이미 디지털 도어락을 통해서 공적 공간이 아님을 확실하게 선언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바로 그 문 안쪽은 다 사적 공간인가요? 누군가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데 따라 들어갈 수도 있겠죠. 배달 왔습니다.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사적 공간인 기숙사 방실에 가기까지 로비, 계단실, 엘리베이터, 복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반사적, 반공적 공간이라고 해요. 그런 곳에서 발생하는 사건 역시 사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공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사이에 있죠. 접근성. 그리고 CCTV가 있는 걸 모르고 범행을 저질렀느냐. 교묘하게 CCTV가 없는 곳만 골라서 다니고 범행을 저질렀느냐. 경계, 주의.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했느냐. 혹시 남아있을 수 모를 흔적을 다 깠느냐. 증거인멸. 과학수사에 대한 경계, 지식. 이 모든 것들을 현장 수사를 통해서 프로파일링을 해야 합니다. 도대체 이 사건은 어떤 행동이 이루어졌고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 이게 현장 분석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확인된 내용들을 가지고 행동 증거를 찾아냅니다. 물리적 증거, 디지털 증거, 많은 증거들이 있죠. 그 중에서 프로파일러가 주목하는 증거는 행동 증거예요.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래서 이 행동 증거는 그가 범인인지 아닌지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의 의도, 고의냐, 의도적이었느냐, 계획적이었느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냐. 현장에서 우리가 흔히 연립주택이라고 하는 다가구 주택에서 혼자 사는 여성이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 부산에서 발생했습니다. 시신의 손과 발에 청테이프로 이렇게 결박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치마가 위로 올라가 있고 속옷이 벗겨져 있어요. 그 목적은 뭘까요? 이 범행의 목적은? 그렇다면 성적인 목적. 그런데 부검 결과 성폭행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행동 증거.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왜 그 행동을 했느냐. 완전히 제압된 피해자예요. 청테이프로 그렇게 손발을 결박할 수 있을 정도로. 성폭행이 목적이었다면 왜 범행을 하지 않았을까요? 시간적 촉박? 그런 행동 증거 현장에서 보이지 않아요. 물세큰도 발견됐어요. 물세큰 뒤진 흔적. 그것도 급하게 막 뺀 게 아니라 차분히 하나하나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제3자의 개입, 누군가가 소리를 듣거나 방문하려거나 이런 흔적 때문에 중단한 흔적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왜 성폭행이 목적인 범행이라면 치마 올리고 속옷 끌어내리고 결박까지 해놓고서 왜 성폭행을 하지 않았을까요? 현장 조작.
스테이징이라고 하죠. 영국 무대를 꾸미듯이 사건 현장을 경찰이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현장을 영국 무대 꾸미듯이 꾸며놓은 것을 우리가 스테이징이라고 합니다. 스테이징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 단정은 할 수 없죠. 물세크는 진정한 물세크이냐, 의도적이고 조작된 물세크이냐. 행동 증거란 건 그런 거예요. 조큰도 마찬가지예요. 조큰, 신발에 바닥 흔적이 발견되었다. CSI 과학수사 요원이 주목하는 것은 이게 어떤 제품이냐, 사이즈가 얼마냐, 이걸 보려고 하죠. 프로파일러는 어떻게와 왜를 주목을 합니다. 왜 이런 움직임을 했을까? 어떻게 여기에 최초 발자국이 찍혔고 어떻게 이런 이동을 할 수 있었지? 펄쩍펄쩍 뛰었나? 천천히 걸었나? 피해자와 격투, 몸싸움을 벌였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어디로 갔다가 어떻게 이동을 했지? 혈흔도 마찬가지죠. 혈흔이 비산혈흔, 낙하혈흔, 흐름혈흔, 고인혈흔, 다양한 혈흔들이 있어요. 그럼 과학사 요원은 그 혈흔의 성분이 피해자 것인가 가해자 것인가? 프로파일러는 이렇게 혈흔이 만들어지기 위한 행동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지? 왜 이런 행동을 했지? 이런 거죠. 현장 분석 이후에 행동 증거 분석. 그럼 행동 증거 분석이 그 지리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엔 재구성이라는 걸 해요. Reconstruction. 다시 이 사건 전체를 역순으로 되짚어 보는 거죠. 최초의 진입, 장소는 어디였고 방법은 어땠고 초인종을 눌러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고 들어왔는지 디지털 도어락 번호를 어떻게든 몰래 알아내서 또는 해킹하고 들어왔는지 문을 부수고 들어왔는지 창문으로 들어왔는지 베란다로 들어왔는지 그리고 나서 피해자와는 어떻게 조우했는지 통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둘 사이에 몸싸움은 있었는지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왜 했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분석한 이후에 범인이 행한 대로의 이것이 범죄 재구성이 시나리오, 이 가능성 스토리가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둘이 나올 수도 있고 셋이 나올 수도 있고 넷이 나올 수도 있어요. 침입 현장이 명확하게 현관문 이미 확인된다. 족족 등 모든 자료에서 그러면 일단 침입 현장과 관련된 건 하나가 되겠죠. 하지만 현관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고 창문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고 옥상으로부터 내려왔을 수도 있겠고 그러면 일단 재구성의 가능성, 진입 방법부터 세 가지로 나뉘는 거죠.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말만 들어도 복잡하죠. 힘들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거기다 검증까지 거쳐요. 동료 프로파일러의 비판적 시선으로 레드팀의 역할이 들어옵니다. 짜증나죠. 그런 겁니다. 절대로 낭만적인 것도 아니고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정말 이러한 역할을 하고 싶고 좋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프로파일링을 하면서 살아가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한다면 대단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범죄 재구성까지 이루어지면 그러면 이제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이 이런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가? 가해자 특성 분석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망상을 가진 사람, 대단히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신중한 사람, 아니면 다혈질이고 격정적인 사람, 그리고 범행을 저지를 때 심리 상태는 차분하고 쿨다운된 상태인가? 의식작용, 전전두엽의 판단작용, 계획작용, 이게 막 작용되는 상태에서 행동을 보이나 아니면 감정적인 분노로 들끓거나 질투로 활활 타오르거나 미움, 혐오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거나 그래서 행한 행동들인지 그리고 가해자가 범죄의 경험은 얼마나 많은지 범죄 기술은 얼마나 형성되어 있는지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인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죠. 역시 무당이라는 특정 직업을 비하하고자 하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어떤 미신적인 이 사람은
분명히 내 직감상 어떤 사람일 거야. 이런 거 아니란 이야기예요. 근거를 대야 합니다. 토론이 가능해야 해요. 검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해자 특성 분석 영역이에요. 피해자의 관계는 과연 면식 관계인가? 면식도 어때요? 우리가 쌍방면식이라는 게 있죠. 양방향 면식, 서로가 서로를 아는 경우. 일방향 면식, 편면식. 가해자는 피해자를 아는데 피해자는 가해자를 몰라요. 어떤 경우일까요? 몰래 스토킹하는 가해자. 피해자는 그의 존재조차 잘 몰라요. 혹은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피해자는 늘 그곳을 지나쳐 다니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을 주목하진 않죠. 근데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 어떤 직업이든지 경비든 미화든 뭐 판매든 영업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는 계속해서 피해자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일방면식, 편면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는 아예 면식이 없는 경우도 있죠. 처음 만난 유영철, 정남규 이런 연쇄살인범들은 아무런 인식도 면식도 없는 누군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피해자가 누구인지. 그냥 죽일 수 있는 사람이면 되는 거죠. 전혀 면식과 관련 없는 범행인지. 가해자 특성 분석은 그런 우리가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추론을 해낼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그러한 근거와 논리를 갖춘 가해자 특성을 추론해내고자 합니다. 그 다음 단계. 자, 그러면 이제 앞서 이제 프로파일링 대상이 되는 사건들은 좀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건 연쇄 범죄죠. 한 번 피해자 가해자 간의 관계 때문에 발생한 이별 범죄, 뭐 가정 폭력, 어떤 것이든지 간에 채권 채무, 원한, 쌓이고 쌓인 철천지원수, 10여 년 동안 갈등 끝에 이런 살인 사건은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는 후회, 죄책감, 무서움, 두려움, 불안, 공포 이런 게 범죄 심리죠. 가해자에게 엄습을 합니다. 잠도 못 자요. 걸릴까 봐 잡힐까 봐 두렵기도 하고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도 생기고 자기가 넘어선 안 될 그 선을 넘은 데 대한 우리 DNA에 장착된 또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형성된 그 죄의식, 양심의 가책 이런 것들이 무척 힘들고 어렵고 괴롭게 만듭니다. 살인 사건은 재범률이 가장 낮은 범죄 중에 범죄에 해당해요. 그런데 연쇄살인은 다르죠. 연쇄살인은 살인과 살인 사이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냉각기. 살인에 이르게 된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성욕구건 격정이건 금품에 대한 욕구이건 흥분이건 분노건 무엇이든지 간에 끌어올라서 사람을 살해할 정도까지 됐는데 그리고 나서 자기가 저지른 일을 돌아봤을 때 쿨다운이 확 이루어지죠. 이거 뭐지? 어떡하지? 큰일 났네? 내가 어쩌다 이런 짓까지 저질렀지? 잡히는 거 아닌가? 평생 교도소에 갇히나? 내가 다 공개가 되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신상 공개되고 나를 아는 누구 나를 살인자야 놀릴 테고 내 가족들 비난받을 테고 이 온갖 생각이 떠오르게 되기 마련이죠. 그런데 연쇄살인은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충분히 살인에 이르게 된 격정 흥분이 다 가라앉고 자신을 돌아보고 사회를 관조하고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한 그러한 숙고가 이루어지기에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진 이후에 또다시 살인을 저지르죠. 그리고 또 냉각기를 거쳐요. 그리고 또 저지릅니다. 그래서 일반적 살인과는 완전히 달라요. 연쇄살인은. 그래서 프로파일링이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사건이 개별적인 독립된 지난 시간에 살인 범죄 심리에서 말씀드렸던 개인적 살인, 퍼스널 킬링,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 비롯된 사건이냐 아니면 피해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가해자에게 있는 이상 심리, 이상 성격, 이상 욕구 때문에 행해진 그래서 잡히기 전까지 혹은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저지르게 될 연쇄살인 사건이냐 이 구분은 무척 중요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연관성 분석, linkage analysis. 유사한 사건이 또 있는지를 보는 거죠. 동일범의 연쇄범죄인지 여부를 보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청테이프라는 독특한 눈에 띄는 요소
부산에서도 발견되었지만요. 아직 미제 사건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도 청테이프를 발과 손과 얼굴 전체를 감은 아주 유사한 형태의 MO, 모두스 오페란다이, 범죄수법에 사용된 살인사건이 또 발생합니다. 아파트에서 여대생이 피살당했어요. 경기도 남양주에서도 청테이프가 피해자에게 감겨진 살인사건이 발견됐습니다. 어떤 거예요? 이 정도면 연쇄살인사건 아닌가요? 그런데 분석 끝에, 연관성 분석 끝에 연쇄범죄의 가능성은 무척 낮다라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왜? 부산 사건은요, 사후 결박이에요. 이미 사망이 이뤄진 이후에 청테이프로 팔과 다리를 결박했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선 형태적으로 전혀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가지런하게 여러 겹이 이렇게 둘러져서 결박이 이루어졌어요. 생리학적으로, 법의학적으로 청테이프가 결박된 곳에 피부, 모세혈관, 피하, 생존 반응, 생활 반응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 심장이 작동을 하고 혈액이 높은 압력으로 흐르면서 발생하는 울혈, 압박이 이루어졌을 때 피부에 모세혈관에서의 파괴, 손상,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사망이 이루어져서 심장박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이루어진 결박이라는 그런 형태학적으로도 그렇고 생리학, 법의학적으로도 입증이 된 사후 결박이에요. 광주광역시 사건은 생존 시에 이루어진 결박입니다. 청테이프라는 같은 도구, 신체 부위가 유사하고 피해자도 여성이고 집 안에서 발생했고 경부압박 질식, 부산 사건은 비구폐색 질식이에요. 경부압박과 함께 비구폐색, 코와 입, 호흡할 수 있는 곳을 막는다는 이야기죠. 미세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세한 차이가 의도 동기에는 엄청난 형격한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과연 사후 결박은 왜 할까요? 생존 시의 결박은 왜 할까요? 연쇄살인범이라면 물론 의도적으로 일부러 자기의 범행이 아닌 것처럼 다른 애모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숨길 수 없는 본질적인 시그니처라는 게 있어요. 욕구와 충동 때문에 자기도 인식하지 못한 채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과 광주에서는요, 그 결박의 목적과 방식과 의도는 완전히 달랐어요. 광주는 통제 목적이었고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부산은 위장 목적, 스테이징, 현장 증거 조작의 의도와 목적이 아주 역력했습니다. 사후 결박. 그래서 연관성 분석이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계, AI, 귀납적 추론 의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무시도 못하죠. 비구폐색 질식사, 스카스 경찰청 과거 유사한 사건의 분석을 따르면 코와 입을 막아서 숨을 못 쉬도록 해서 살인하는 사건, 면식범 사이에서 많이 발생할까요? 비면식범 사이에서 많이 발생할까요? 통계적 분석에 의하면 면식범 사이에서 거의 70%가 발생을 합니다. 왜? 이유가 있죠. 비구폐색이라는 건 대단히 근접한 거리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둔기로 타격하고 예기로 찌르고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고, 그런데 코와 입을 막는다. 이건 그만큼 임계거리가 무너지고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가까이 갈 수 있으며, 그리고 의도적으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사가 역력하고요. 경부압박이란 방법 대신에 비구폐색을 사용한다는 것, 그건 얼굴의 여러 면을 가린다는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하지만 어쨌건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그렇다고 무시할 수 없죠. 그러면 나머지 30%는 어때요?
비면식범인데 비구폐색 질식사 나중에 확인된 거죠. 입증되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 내려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귀나 쪽 출혈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그렇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무시해서도 안 된다. 참고해야 할 영역인 거죠. 연관성 분석이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감안하고 파악하고 비교하고 분석을 해서 동일범에 의한 연쇄범죄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떤 부유해 보이는 저택 같은 주택 내에서 연사 사건이 발생합니다. 70대 부부가 처참하게 오버킬이라고 우리가 범죄심리학적으로 부르는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 이상의 그리고 사후에도 이루어진 무척 많은 자상 공격이 확인이 돼요. 과도한 정도의. 외부에서 뚜렷하게 문을 부수거나 이렇게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없습니다. 물건을 조금 뒤지는 흔적은 있지만 막 여러 곳을 막 뒤지는 흔적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내에 신발 자국이 있어요. 270mm 운동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이 사건은 어떤 성격의 사건일까요? 동기는 무엇이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행해졌을까요? 참고로 일반적으로 그리고 과거에 프로파일링이 도입되기 전에 수사에서 강력 형사들이 주로 그런 사건을 접할 때에 접근하던 방식으로는 외부의 뚜렷한 강제 출입 흔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지나친 공격이 행해졌고 뚜렷하게 금품 탈취 목적이 보이지 않을 경우는 면식범에 의한 원한 관계 살인의 가능성을 일단 높게 보고 수사를 합니다. 아마 일반인들도 그런 인식을 가질 거예요. 자, 그 곳에서 부산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번엔 경남 울산에서 울산광역시죠. 또 다른 주택가에서 가사도우미 여성이 이번에는 맞아서 역시 무척 여러 번의 사망한 이후에도 행해진 잔인한 폭행에 의해서 사망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외부에서 뚜렷한 침입 흔적이 없어요. 강제 침입 흔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일부에 조금 뒤진 듯한 흔적이 있긴 있는데 금고가 열려 있고요. 여러 군데를 막 뒤진 흔적은 없어요. 그리고 조큰이 발견됩니다. 이번엔 신발 사이즈가 달라요. 260mm예요. 270mm와 260mm는 상당히 커다란 차이가 있죠. 그리고 구두예요. 이 사건은 어떤 동기, 어떤 이유, 어떤 의도로, 어떤 사람에 의해서 행해졌을까요? 부산에서 발생한 사건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연관성 분석. 조건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어때요? 일단 배제해야 되지 않을까요? 동일범위소에? 동일범의 소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범인은요, 범죄 수법이 원래 과거의 주거침입, 빈집털이 절도범이었고요. 그래서 흔적을 별로 남기지 않은 담장 넘어서 침입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범죄 수법이 뭐냐면 일단 현관으로 갑니다. 모든 피해 현장에 가서 자기 신발을 벗고요. 그 집 신발장에 있어서 아무 신발이나 꺼내서 신고 들어가요. 그리고 흉기도 지니고 다니지 않아요. 현장에서 보이는 거 아무거나 사용해요. 흉기로 쓸만한 게 보이지 않으면 그리고 제압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자기 맨손으로 범행을 합니다. 그리고 죽이고 뒤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제압하고 공격하고 가장 감나가는 부잣집처럼 보이니까. 그리고 그가 선택한 집들은 다 CCTV가 달려 있었어요. 지키는 게 있으니까 CCTV를 달았겠죠. 라는 그의 인식이었어요. CCTV 끊고 들어갔죠, 당연히. 그래서 가장 감나가는 금고가 있거나 가장 감나가는 금품을
내놓으라고 폭행해서 협박하고 탈취하고 그 다음에 살해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도 면밀하고 계획적인 살인에 비해서 피해자에게 난 상처가 너무 많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의도적으로 면식범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지능이 뛰어난 범인은 아니었어요. 그의 개인적인 이상 성격의 문제인 거죠. 범행을 하다가 갑자기 끌어오르는 분노, 피해자와 상관없는, 자기가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2번 버림받았거든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버려졌었고 7살이 되었을 때 이 어머니가 시계집 주인하고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남편에게 두고 온 아들이 생각난다. 데려와도 되겠느냐? 그러라. 데려왔는데 고아원에서 오래 살다 온 아이 행동, 눈치 보고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새아버지가. 쟤 애랑 같이 못 살겠어. 나랑 헤어지든지 쟤 다시 데려다 놓든지. 어머니가 2번째 다시 버립니다. 고아원에. 첫 번째 몰랐죠. 자기는 그냥 부모 없는 아이인 줄 알았는데 어머니를 알게 됐어요.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다시 버려졌어요.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이 아이는 내면에 엄청난 분노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18살이 되었을 때 자기는 키가 작고 발달이 좀 잘 안 됐거든요. 양육에 문제가 있어서. 주변에 다른 고아원 힘세고 큰 아이들이 맨날 때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방어하다가 힘으로는 안 되니까 칼을 가지고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면 칼을 꺼냈죠. 그러던 어느 날 칼을 품에 안고 길거리를 가다가 그 당시에는 2000년 일입니다. 2000년. 방범대원이라는 게 있어요. 방범대원. 동네 아저씨들이 자원해서 일부 수당을 받고 야간에 경찰 대신에 순찰하고 지역을 지키는 방범대원이라는 게 있었는데 방범대원이 어떤 껄렁껄렁한 산에 남자가 이렇게 걸어다니까 일로 와봐. 불신검문을 사실은 권한은 없죠. 하지만 한 거예요. 혹시 주변에 절도 사건 자꾸 발생하는데 그럴까 봐.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도 모르게 그 방어 심리 때문에 품에 있던 칼을 꺼내서 방범대를 찔렀어요. 사망합니다. 그래서 징역형을 살고 나요. 징역 10년이었던가요? 그때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는 절대로 앞으로 무기를 휴대하고 다니지 않겠다. 그래서 무기를 휴대하지 않아요. 대신에 현장에서 아무거나 발견해서. 그리고 교도소에서 신발 조건 때문에 검거됐다고 하는 교도소 동기들 여러 명 봤거든요. 교도소에서 시간 많은데 뭐 해요? 맨날 자기가 왜 잡혔는지 뭐 했는지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기는 현장에 가면 신발 흔적을 남기지 않겠다. 현장에 있는 다른 사람, 그 집에 있는 사람 신발 신고 범행을 하고 그 신발을 들고 자기 신발을 다시 갈아 신고 밖으로 나와서 범행 현장에 사용된 신발은 불을 태웠어요. 범인을 잡고 나서 확인한 내용, 과연 그 전에 이 내용들을 모두 알아낼 수 있는 천재가 있을까요? 그런 신기한 능력을 가진 베네딕트 컴버배치나 뭐 소설 속 영화 속 인물 같은 실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있었어도 안 되죠. 틀리면 어떡하려고. 프로파일링은 그렇게 귀신같이 맞추는 게 아니에요. 다만 연관성 분석을 할 때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의존해서 이건 조건이 다르네 배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배제하면 안 되는 거죠. 또 너무 쉽게 단정해서도 안 되는 거죠.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사건이 이랬는데 말이야. 그래서 아마 이 사건도 이럴 거야. 절대로 그러한 선입견 예단 경험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는 정남규라는 연쇄살인범 사례예요. 정두영 죄송합니다. 정두영이라는 부산 경남 일대에서 부잣집만 노렸던 잔혹한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왜 그런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그 전까지 그는 빈집털이범이었어요. 사람이 있는 집엔 안 들어가려고 했었죠. 사람이 없는 집만 골라서. 그렇게 간이 작은 좀도둑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가 방범대원을 찔러서 살인죄를 복역하고 나왔던 일 때문에 다시는 오랜 동안 교도소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것만, 욕심도 별로 없었어요. 자기는 원래 그렇게 벌어졌고 태어났고 그런 인간이라는 생각에. 그런데 그가 여자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아주 젊고 어린 여자친구가 자기를 좋아해 주게 된 거예요.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달라졌어요. 아, 나도 좀 이 여자친구랑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성실하고 정당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자기는 그럴 능력이 없죠. 배운 것도 없고 직업도 없고 전과자고. 그래서 그의 범행 방식을, 대상을 바꾸기로 합니다. 빈집털이가 아니라 사람이 있는 집만 골라서 들어가기로. 그리고 들어가서 거액을 훔칠 수 있는 곳으로. 왜? 그에게 새로운 인생 목표가 생겼어요. 여자친구랑 함께 자기 이러한 일정한 직업도 없이 기술도 없이 학력도 없이 전과자인 자기가 별다른 직업 없이 편안하게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한가를 여러 군데를 물어봤어요. 확인해봤어요. 신문도 들여다보고 했더니 그때 2000년 당시에 1999년 2000년 당시에 10억 원이라는 돈만 있으면 작은 20평대 아파트 하나, 그리고 계속해서 황금알을 낳는 것처럼 돈을, 현금을 계속 주는, 자기가 아무런 기술이나 노력도 없이 그곳이 어딘가 살펴봤더니 부산에서 야구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야구 연습장.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돈 내거든. 주인이 할 필요도 없다. 자기 보니까. 와서 그냥 돈 내고 기계가 던지면 치고 가고, 돈 내고 치고 가고. 이야, 이게 최고다. 얼마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파트, 그 다음에 그 야구 연습장, 그 다음에 혹시 모를 비상 현금 이런 것까지 다 합치니까 10억 원이면 되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딱 10억 원만 벌고 범죄 안 한다 라고 자기만의 계획을 세웠어요. 10억 원을 빈집털이로 되나요? 빈집털이 들어가면 돼지 저금통, 아무리 뒤져봐야 뭐 금반지 하나 이런 것인데, 그래서 사람이 있는 부잣집을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달러, 뭐 엔화, 숨겨놓은 다이아몬드, 뭐 금반지, 그리고 저금, 은행 통장, 비밀번호 뭐 이런 것들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범행의 방식, MO를 바꿉니다. 범행의 시간대도 바꾸고 대상도 바꾸고. 그런데 그런 범행을 하는 와중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은, 자기는 키가 작고 왜소하거든요. 그런 느낌이 들 때 어린 시절 그게 생각이 떠오른 거죠. 2번 버림받고 같은 고아원 친구들에게 무시당하고 폭행당하고, 그러면서 한번 빡 돌면 자기도 주체할 수 없는 가학성과 폭력이 나온 거죠. 피해자에게 오버킬, 지나친 공격이 강해지고. 한 사건 현장에 20대 남성 피해자가 있었는데요. 그 남성 피해자는 워낙 체격도 크고 반격 가능성도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머리를 너무 많이 공격당해서 두개골이 파열되고 뇌수가 이렇게 밖으로 흘러나오고 복부를 공격당해서 내장이 밖으로 나올 정도로 아주 잔혹한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 현장을 딱 처음 본 경찰관은 이건 강도가 이런 범행을 저지를 리가 없다. 자기의 흔적을 많이 남기면서 뭐하러 일부러. 그래서 면식범에 의해서 행해진 원한관계 범행을 본 거죠. 연쇄범죄인데 각각이 관할 경찰서가 다른 곳에서 범행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해당 경찰서는 유일하게 한 사건인 거죠. 그 동네에서 발생한. 프로파일링의 연관성 분석은 여기에서 의미가 있고 중요하고, 그런 현장에서의 강력 형사와 또 과학사위원의 노력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뭐 시간이 거의 다 됐고요. 여기까지 지난 첫 시간 현대사회와 범죄 심리, 또 지난 시간 살인의 범죄 심리학, 오늘 프로파일링까지 일단 이 특강 시리즈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질문. 근데 이 질문은 꼭 해야 되겠다.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마쳐요.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참 사전 질문 있네요.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사전 질문 있어요. 그래서 요거만 간단히 답변을 드리고 끝낼게요. 청소년 범죄, 촉법소년 하향, 연령 하향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셨어요. 재범 방지 방안. 소년 범죄 많이 일어나고 잔혹하다고 가혹해졌다고 언론 보도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실제로 들여다보면요,
통계상 청소년 범죄가 과거보다 늘어난 거 아니에요. 잔혹성, 가혹성,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런 사건들은 발생해요. 다 그런 것도 아니고. 다만 언론에서는 예전과 별다름 없이 청소년 범죄 발생률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뉴스거리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청소년 범죄 중에 잔혹한 범죄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뉴스거리가 되나요? 관심도 안 갖죠. 그러니까 자극적인 거 사건 발생하면 꽝 크게 보도하고 이러면 우리 인식 속에 큰일 났네. 여기다가 더 덧붙여서 이후에 후속적으로 여러 다양한 전문가들이나 뭐 정치인들이나 나와서 청소년 범죄 이거 큰일 났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걱정 많으시죠?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형량 강화, 소년법 폐지, 촉법소년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 그냥 쉽게 떠오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강하고 처벌 강화적인 대안들이죠. 우리를 시원하게 해줄지 모르겠지만 그게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청소년 범죄자들이 자기의 형량이 얼마가 될 줄 알고 범죄를 저지를까요? 특히나 잔혹한 가혹한 범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심리, 청소년 단계에서건 성인 단계에서는 그 특성에 따라서 이루어질 텐데 그들이 합리적 사고를 하고 형량을 계산해서 잔혹하게 안 잔혹하게 이런 범행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접근은 일반 대중의 욕구에 부응하는 것일 수는 있지만 범죄 예방과는 상관이 없다. 범죄 심리학이건 범죄학이건 어떤 학문에서도 그러한 청소년 범죄에 해당되는 연령 하향이나 형량 강화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그런 입증은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심과 노력과 돈이 필요하죠. 청소년 범죄자들은 성인과 달리 발달 단계에서 그리고 본인보다는 환경적 영향에 의해서 일어난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교정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성인 범죄자보다 훨씬 높죠. 그렇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나요? 환경부터 달라져야죠. 소년원에서 출소했는데 인수해 가는 부모나 보호자가 없어요. 법무부에서 연락을 해봤더니 나하고 상관없고 난 내버린 자식이니까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답이 옵니다. 그럼 그 해당되는 소년 범죄자가 소년원에서 고생했다고 다시 범죄를 안 저지를까요? 그 환경을 바꿔주지 않고 자기를 아끼고 보호하고 사랑한다는 아무도 없는데 그런 거죠. 근데 그걸 해결하려면 천종호 판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소년범들의 아버지로 불렸던 그분이 제안해서 여가부나 법무부에서 못하니까 법원에서 그런 소년 범죄자들을 위한 그룹홈을 만들었어요. 근데 예산이 쥐꼬리. 운영이 잘 안 돼요. 제대로 범죄 예방을 하고 싶다? 돈이 들죠. 인력이 들고 전문성이 들고 관심이 필요하고. 그런데 일반적인 자녀가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없는 일반적인 수없이 많은 부모들은 내 자녀에게 일반적이고 열심히 하고 잘 사는 여러분처럼 훌륭한 사람들에게 더 도움을 주도록 예산을 사용하기를 원하지 말썽 피우고 범죄 저지른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돈 쓰기 원하나요? 원하지 않죠. 그분들의 표가 필요한데 그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죠. 그 사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무엇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는가? 우리는 상당히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가 국회에도 있었고 국회의원도 하기도 했지만 우리의 정치와 사회의 인식과 수준은 경제나 문화와는 많이 거리가 떨어집니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후진국이라고 외칠 수가 있어요. 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더더욱이나 엄청나게 후진국이죠. 돈을 안 쓰려고 하니까 예산을 쓰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 두 번째, 프로파일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언론에서 실제 사건을 이렇게 재현하고 연기로 보여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피해자나 가족들이 고통받을 수도 있고 또는 모방범죄 우려도 있고 그 우려 당연하죠. 그래서 균형이 필요하죠. 범죄에 대한 보도, 범죄에 대한 방송 이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범죄 예방을 해서 저렇게 범죄하면 큰 벌 받는다. 나는 하지 말아야지. 또는 유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고 하는 영역에서의 이익이 있어요. 다른 한쪽에서는 이 질문에서 제기해 주신 그런 선정성 그리고 모방범죄
우리의 민감성을 둔화시키는 맨날 그 잔혹한 범죄를 구체적인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감수성이 그 한계가 자꾸만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요, 우리가 드라마에서 뺨을 딱 때린 장면이 보이죠. 어떻게 저럴 수가. 여로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1970년대. 거기서 그런 나쁜 뺨 때리고 막 남 괴롭히고 하는 역할을 했던 배우가요, 돌아다니다 사람들한테 야 저 나쁜 놈 그러고 막 혼나고 야단 맞고 이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었어요. 그만큼 우리의 감수성, 민감성이 높았다는 이야기죠. 폭력에 대한, 범죄에 대한.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뭐 웬만한 살인사건은 그런 보도나 그런 프로그램은 여러분 바로 돌려버리죠. 틱톡, 유튜브 뭐 영상 웬만큼 자극적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별로 조회수도 올라가지 않죠. 자꾸 더 자극적으로, 자꾸 더 선정적으로. 그래야 이익이 되고 돈을 벌고 조회수 늘리고 하니까. 상업적인 어쩔 수 없는 논리이긴 하지만 뭔가 균형이 필요하다. 범죄를 상품화하는 것에 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사건을 상품화하는 것 적극적으로 반대하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PD 작가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 그냥 제가 출연하지 않는 걸로 나오지 콘텐츠가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태세가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포함한 우리 시청자들이 선택을 그렇게 하시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여기 대해서 우리가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함께 불필요하고 지나친 선정화 또 실제 사건을 그렇게 묘사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밖에 답이 없지 않을까. 그렇다고 표현의 자유 헌법상의 권리인데 법적으로 선정적인 것은 금지한다. 이건 사정검열,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접근이죠. 어려운 영역의 질문 감사합니다. 세 가지 사전 질문 간단히 답을 드리고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